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염수 처리에 중요한 설비로 꼽히는 알프스와 K4 탱크를 점검하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1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 마블엑스 측도 김 의원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민노총 집회를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기 추도식이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앞두고 발사대에 기립했습니다. 내일 기상 상황에 발사에 장애를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용노동부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채점이 이뤄지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 자격시험 답안지가 실수로 파쇄됐습니다. 외국인 도우미 문제 계속해서 짚어봤습니다. 간병인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의 간호대 출신을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염수냐 처리수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리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현지 일정에 들어가면서 과연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미 여러 종류의 비판이 나오고 있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괴담 수준의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선 일본이 오염수를 언제 방류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우리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현지에 간 우리 시찰단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전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시찰단이 공개한 일본 측과의 기술회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검증이 필요한 설비와 기기에 대한 협의를 마친 시찰단은 오늘 후쿠시마로 이동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찰단이 중점적으로 살펴본 시설은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입니다. 점검을 마친 유구키 시찰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알프스의 경우 고성능 등 3개의 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어떤 원리와 계통으로 핵종을 제거하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군의 경우 오염수 농도를 측정하는 곳인 만큼 얼마나 균질한지를 집중해서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찰단은 알프스를 거치기 전과 후의 오염수 농도 분석에 대한 원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韓国国内におけるアルプス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시찰단이 직접 원전에 들어가 현장을 살펴보는 건 오늘과 내일 이틀. 내일은 오염수를 분석하는 화학분석동을 방문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전문가 시찰단의 현장 방문이 진행된 오늘도 야당에서는 깜깜이 시찰이라며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테러에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괴담을 퍼뜨려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시료 채취도 시찰단 명단과 언론 공개도 않는 산무 깜깜이 시찰단이라며 일본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주면 안 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 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IAEA 조사에서 시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다고 했고 시찰단이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광우병 시즌2라며 야당이 괴담 살포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검증을 윤 정부가 이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되니까 오염수 투기 테러의 공범이 될 것이냐라는 말로 반일 감정에 편승한 발언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 때 작성된 정부 합동 TF의 보고서에는
오염수 정화 시설인 알프스 성능에 문제가 없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아 문제가 없을 거란 취지의 전문가 의견이 담겼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제기구의 검증만 거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논거가 더 단단해야 한다며 민주당 대처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대형 노조의 불법 행위에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일주일 전 민주노총의 대규모 노숙 집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법 집행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국가가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행진하자 교통체증이 극심해집니다. 밤이 되니 인도에 장판을 펼쳐 술판을 벌이고 길거리엔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지난 16일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한 법 집행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 시절 경찰 100여 명이 다친 점거 농성에도 중대장이 과잉 진압으로 징역형을 받는 등 불법 시위에 대한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권력이 적극적인 집행에 못 나서고 순치된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 5명에게 모레까지 출석을 통보했고 불응을 반복할 경우 체포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알려진 위믹스 코인 외에 또 다른 코인, 즉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이른바 잡코인에 투자해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물론 해당 업체 측도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해 왔는데 오늘 국회에 와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마블엑스 코인입니다. 상장은 2주 뒤였지만 김 의원은 10억여 원을 이 코인에 투자했고 상장 직전까지 모두 처분해 3억여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김 의원이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 가격은 3만 원대에서 최대 6만 9천 원까지 올랐는데 김 의원이 상장 직전에 마블엑스를 팔고 난 뒤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블엑스 측은 어느 누구에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9일 만인 오늘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에 나와서는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그런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단은 김 의원이 36억 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로 바꾼 점을 지적했고 마블엑스 측도 김 의원이 코인 교환을 통해 돈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금 세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레이페이는 출시 6개월 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고 조사단은 김 의원이 주로 사용했던 빗썸과 업비트의 관계자들도 불러 김 의원의 수상한 자금 내역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코인 거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결백을 주장하던 김남국 의원은 벌써 일주일 넘게 잠적 상태입니다. 지난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 찍힌 걸 끝으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정 활동에도 손을 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김 의원이 정작 3년 전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법을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오늘 낮 국회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 문만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서울에 있지 않다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안산에 계시는 거예요? 아예 그럼 여의도에 안 오시니까. 김 의원은 지난 15일 탈당 후에도 당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작 그 이후 일주일 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사이 캐나다 총리 국회 연설과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 전체 회의와 소위에 모두 불참했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당일엔 나들이 복장으로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목격됐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소전한 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때마다 월 세비를 10%씩 깎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라는 평가와 함께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김남국 그때와 비슷하다. 지도부의 대응이 그렇게 또 만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당도 민주당이 김 의원 도피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 도주를 방조하고 도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경남 봉화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정부 대표로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가 연설할 때 야유와 비난, 고성이 터져나오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광희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약 7천 명의 추도객이 참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꾸려졌습니다. 권력의 절반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꼭 정치개혁을.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일화가 언급될 때마다 환호와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정부 여당 인사에겐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정부 대표로 추도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비난이 쏟아졌고 사회자의 자제 요청에도 소란은 이어졌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유는 연설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야권에선 문 전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대거 참석했고 정부 여당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복 정무수석, 김기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추도식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2시간 가까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행사 직후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추었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노무현 정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TV조선 이광입니다. 어제 저희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보모 활용 문제, 특히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 데만 도우미가 필요한 건 아니죠. 간병인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간병인 부족 부분을 중국 동포들이 채워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그 현실을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줍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1명이 환자 6명을 돌보는 공동간병 시스템입니다. 누구 오시는가 봐요. 개인 간병인을 두면 월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국내 간병비는 지난달에만 전년 대비 11.7% 상승해 하루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에 이릅니다. 한 달이면은 뭐 300만 원이 넘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였고 좋으신 분도 찾기 힘들었던 것 같고. 지난해 기준 국내 간병인 3만 5천 명 가운데 40% 정도가 조선족 등 중국 국적인데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오는 인원이 줄고 기존 간병인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좀 짜증이 많으신 걸 면회 갈 때마다 좀 느끼고요. 식사를 잘 안 챙겨주시는 부분도 옆에서 보면은 발견되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합리적 가격에 인간다운 대우를 받도록 동남아 간병인을 월 100만 원 정도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남아에서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한국인 기준으로 뭐 한 월에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의 비용만 주어도 현재 급여 수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월 100만 원 정도 급여를 주고 동남아에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자는 방안의 가장 큰 장벽은 외국인 차별 논란입니다. 그러나 필리핀만 해도 자국 경제의 10%를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오히려 한국이 그 시장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살 아이를 홀로 키우는 32살 싱글맘 A씨. 아침 9시 등원시키고 오후 4시에는 데려와야 하니 정규직은 꿈도 못 꿉니다. 애기 찾을 시간이랑 그 시간을 맞추다 보면 알바를 밖에 없지. 제 꿈을 펼칠 수 있었는데. 저렴한 비용에 육아 도우미를 쓸 수 있다면 출산 전 일하던 이벤트 업체에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 80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싱글맘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월 200만 원 이상 최저임금을 주면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해요. 동남아 국가들도 저임금 인력 송출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민이 현지에서 받는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데 필리핀의 경우 우리 돈으로 55만 원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국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본국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Would you choose Korea? Yes, sure, why not? It's really one of the dream of.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선원들처럼 차별이 아닌 차등임금을 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 3차 발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 2차 발사를 통해서 성능 검증은 이미 마쳤고 이번에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실전 발사입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준비는 다 마친 겁니까? 네, 항우에는 조금 전인 9시 14분 공지를 통해서 발사대 설치 작업이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오후 8시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내일 발사 시각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고흥지역에 강하게 소나기가 내리면서 발사가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발사관리위원회도 미뤄져서 개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이 미뤄졌을 뿐 작업에 차질을 빚은 건 아니어서 내일 발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톤에 달하는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부터 특수 차량에 실려 조립동에서 제2발사대로 이송돼 발사를 위한 기립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엄빌리컬 연결을 비롯해서 연료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등의 발사 준비 작업도 진행이 됐는데요.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흥 지역이 맑겠고 바람도 초속 1에서 4m로 잔잔한 수준이어서 기상 상황이 발사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날씨는 다행이군요. 이번이 벌써 3차 발사인데 이번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을까요?
네, 지난 1, 2차 발사와 이번 3차 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8기를 목표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첫 실전 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승객이 원하는 곳에 내려다주는 택시처럼 위성 8기를 2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도 높은 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리호의 비행 시간은 총 18분 58초입니다. 위성들을 모두 목표 궤도에 올리면 누리호의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임무 성공 여부는 발사 후 1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위성 초기 교신 결과가 나오면 판가름이 납니다. 저희 TV조선도 내일 현장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생중계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벌인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한 측 인사에게 약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태협 안보수 회장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대북 사업 보조금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구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경기도에 북한 인사 초청 행사를 기획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보수 회장. 당시 안 회장은 경기도에 보조금을 받아 북한의 밀가루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경기도와 옥류관 유치도 추진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수사하면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경기도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안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6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우리 돈 5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보내고 경기도 보조금과 후원금 12억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북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쌍방울과 긴밀하게 연결된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이 검찰 수사를 피해서 동남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회사 돈으로 황제 도피 중인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카지노에서 수백억 원을 탕진하는가 하면 또 한국 음식도 공수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이를 도운 임직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담합하고 4,6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KH그룹 배상윤 회장.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베트남 등으로 거처를 옮겨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배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배 회장이 회사 돈 650억 원을 빼돌려 해외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잡았습니다. 특히 해외 도피 중 직원 등을 통해 한국 음식을 공수받고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을 드나드는 등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KH그룹 총괄 부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인 도피와 상습 도박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배 회장은 애초 하얏트 매각 계약이 체결되는 2월쯤 자진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중도금이 들어오는 5월에나 들어올 수 있다며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배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가 없다고 보고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가 자격시험 답안지 600여 개가 채점도 전에 파쇄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기술 자격시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험지가 파쇄된 수험생 수백 명은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건데 기존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응시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지용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서부지사. 지난달 23일 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기술 자격시험 답안지가 18개 포대에 담겨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17개 포대만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직원이 남는 시험지로 착각하고 한 포대를 창고에 옮긴 뒤 파쇄된 겁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본인을 포함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금고에 넣어야 되는데 남은 시험지로 지레 진작하고 그것을 옆에 있는 창고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파쇄된 답안지는 모두 609개. 공단은 사고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지난 20일에야 인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단은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들에게 개별 연락하고 다음 달 초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9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응시생들은 분노합니다. 한 응시생은 시험 마친 지 벌써 한 달인데 전문 용어가 많아 기억이 어렵다면서 공단의 불찰을 왜 응시생이 뒤집어 써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공단을 고소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지난해 말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하고 운전을 했던 할머니는 피의자가 되는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가 없어서 험난한 재판이 전망됐는데요.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가족들이 손수레에 탄원서 17,500여 부를 싣고 왔습니다. 유족 측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면서 철저한 원인 조사를 요구했고 또 자동차 제조사 측은 국가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 결함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손수레를 끌고 법원에 도착합니다. 손수레에는 검은색 서류철이 가득 실렸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도영군의 유족은 오늘 급발진 진상 규명에 동참하는 탄원서 17,500여 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을 하다 손자를 숨지게 한 피의자가 된 할머니는 눈물만 흘립니다. 급발진 사고는 가정 파괴범이자 연쇄 살인범입니다. 사고의 책임은 오직 운전자의 과실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제조사에게 지쳤고 유족들은 자동차 결함으로 생긴 급발진 사고였다며 지난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 측은 엔진 굉음과 액체 누수 현상, 긴급 제동장치 미작동 등을 주장했고 경찰이 과실의 근거로 제시한 사고 기록 장치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km로 6km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EDR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EDR의 신뢰성이 상실된.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거나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이른바 간첩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방첩당국이 정교조 강원지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교조 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창원 간첩단의 하부망 조직원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보도에 이정현 기자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자는 전교조 강원지부 간부와 진보당 전 공동대표 등 2명입니다. 이들은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의 하부망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주도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조 탄압, 공안 탄압, 윤석열 정권 폐지하라! 방첩당국에 따르면 대남 공작부서인 북한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자통은 집행부인 이사회를 두고 전국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이사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김모 씨가 관리하던 하부망의 지역 책임자로 서울과 강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공 분야의 정통한 관계자는 이들이 김모 씨를 통해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고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와 같은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자통총책 황모 씨와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으로 민노총과 전교조의 간첩 혐의 연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세금 체납자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좀 내나 싶었는데 로또 1등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보내는 방법으로 당첨 사실을 숨겼다가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됐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이렇게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겼는데 이번에도 이 체납자들의 집에서는 고가 미술품에 돈다발에 명품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호화주택에 숨어있다 덜미를 잡힌 체납자. 집 곳곳엔 고가 미술품이 쌓여있고 금고에선 귀금속과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세무조사를 피해 잠적한 무역업체 대표집에선 너무 많은데 이거 싹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값비싼 명품 가방과 구두 수백여 점이 거실 한가득 쏟아졌습니다. 한 체납자는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검은 비닐봉지에 감춰둔 5만 원권 돈뭉치를 지키진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피한 557명과 체납금 3,778억 원에 대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한 고액 체납자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뒤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약 14억 원의 상금을 가족 계좌로 빼돌리다가 적발됐고 자녀와 공장 건물을 사들인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조합 형태로 가진 재산은 직접 압류가 안 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동거 가족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국세청은 지난해 2조 5,629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고 악의적 체납자 41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잇따르는 기상이변으로 서울 시민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대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봄이나 가을에나 내리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또 한강 주변 지역에서는 대형 하루살이대 출몰이 이어졌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달리는 차량 유리로 구슬만한 우박이 날아듭니다. 아파트 유리창에도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떨어진 우박이 인도를 하얗게 뒤덮었고 놀란 시민은 우산을 꼭 움켜쥔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권 일대엔 소나기와 함께 반지름 5에서 10mm 크기의 우박이 15분 동안 내렸습니다. 여기 바닥을 다 덮을 정도로 하얀 게 엄청 쏟아져서 저도 살면서 그런 거는 처음 봐가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우박이 대기 불안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주는 힘도 강했고 위에서 눌러주는 힘도 강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대류 현상이. 한강 주변에서는 때이른 더위에 밤마다 하루살이떼가 기승을 부립니다. 야간 경기가 벌어진 서울 잠실 경기장은 하루살이떼 습격으로 경기 운영이 방해받고 성수동 일대 상인은 불을 보고 모인 하루살이 때문에 영업에도 지장이 이어집니다. 여기 많이 들어오는데 선원들 오면 여기 겁나 썰고 여기 막 선원들 진짜 영향 많이 줘요. 기상청은 6월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엘니뇨 영향으로 7월부터는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만 선관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당이 오늘 직접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보안 점검을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서야 선관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직원 자녀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선관위에 통보한 북한의 해킹 시도는 모두 7차례입니다. 선관위는 직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던 2021년 4월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건의 북한 사이버 공격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인지 자체를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간 선관위는 자체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부해왔는데 취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선관위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을 추진 중이라며 물러섰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부인해왔는데 결국 5급 이상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퇴직한 세종선관위 1급 공무원의 자녀와 경남선관위 3급 공무원의 자녀가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특혜 채용 의심 사례는 모두 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찬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 당시 사무처장으로 최종 결재까지 했는데 이를 선관위원장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가 되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자녀 임용 승인을 아빠들이 직접 결재해줬다는 자체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당은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지난 몇 달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외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숨가빴던 시간이 지난 G7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그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G7 며칠 전에 끝났으니 그 얘기부터 좀 듣죠. 우리는 사실 회원국은 아니고 초청국인데 대우가 좀 어떻던가요? 네, 이번에 G7 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아주 각인시키고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권이고 또 인구 5천만의 소득 3만 불 이상의 7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군사력은 세계 6위고 원자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서 기여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커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역시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그 기후 변화 그리고 또 보건 의료 이런 면에서 우리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 협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방산, 또 원전,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이 AI를 비롯한 이런 첨단 기술 이런 면에서 한국이 대단히 협력을 해야 할 중요 핵심 국가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되돌려 보면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또 한일 간에도 상당히 이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 가장 큰 건 우리 안보와 관련된 한미 그리고 한미일 간의 공조가 상당히 밀착됐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이를테면 뭐 한미일 협의체 이런 것이 완성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이미 그 한미일 정상들이 지금 3번 만났습니다. 작년 6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났고 11월에는 푸놈펜에서 만났고요. 이번에 3번째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났습니다. 그 3국 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 민주, 인권, 법치 그리고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국제 질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3국 간에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이 가능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3국 간의 협력의 범위와 폭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경제안보, 그다음에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너지가 이번에 더욱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여러 방면의 실무적 협의가 이제 이어지겠죠. 이제 워싱턴에서 또 3국 정상이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3분의 정상이 만나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추진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위령비 방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지 교민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던가요? 네, 아주 그분들이 가슴이 뭉클해하고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1945년에 그 핵 폭탄이 떨어져서 그 원폭 피해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나 또 이 국가적으로 이분들에게 대해서 그런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또 가서 대통령이 직접 그 위령비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를 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파트너십을 보여줬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뭐 명확한 국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국장급 만남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네,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입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 존중과 호혜의 기반에 입각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국장급 협의에서는 그런 면에서 아주 솔직한 대화가 있었고 한중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끌고 나갈 것인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G20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한중 관계를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자 이런 합의가 돼 있었고요. 또 저는 그 외교 장관으로서 저의 그 카운터파트인 왕이 전 외교부 장과 4차례 대면 비대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외교부 장관이 된 친강 장관과는 전화 통화를 해서 5번의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는 계속해서 이러한 국제 규범과 또 규칙을 지키는 국제 질서라는 틀 속에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찰단에 가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는 정치 쟁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오염수가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 기준에 맞춰서 투명하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가 현장 실사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물론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한국의 전문가와 우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과는 또 별도로 우리가 그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또 안전성과 적절성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 그 다핵종 제거 시설 알프스 그리고 또 그 처리된 그 오염수가 측정되고 분석되는 K4 탱크 그리고 그 감시 제어실 여기를 아주 가서 면밀하게 빠짐없이 환경을 확인하고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은 이제 화학 분석동으로 가서 그 정도면 우리가 굳이 처리수를 채취해서 직접 점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처리된 그 처리수는 우리가 시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IAEA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석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시찰단도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틀린 이야기 같고요. 우리가 우리의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일본 측 관계자들과 기술 회의를 하고 오늘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문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그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우리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짧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을 수입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외교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에 대한 처리와는 또 별도로 거기에 그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수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물잔의 물컵의 반이 찼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머지 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이 좀 더 채워지는 부분들이 좀 계속 있을 걸로 기대하십니다. 네, 지난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답방했을 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독한 환경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원폭 피해자 한국인 위령비에 가서 공동 참배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산 경전투기 FA-50 18대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팔렸습니다. 계약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나 되는데 말레이시아 공군은 일단 써보고 같은 규모로 2차 계약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체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찔한 고개 비행이 펼쳐집니다. 비행 기술을 연마하는 우리 공군의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오늘 블랙이글스의 기체 T-50을 기반으로 한 경전투기 FA-50을 18대 수입하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동남아 핵심 4개국에 대한 수출 벨트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력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의 국방력을
FA-50은 최대 이륙 중량이 F-15K의 3분의 1 정도인 미니 전투기지만 마하 1.5의 속도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갖춰 장거리 작전도 가능합니다. 오는 2026년 초도 물량을 납품받기로 한 말레이시아 공군은 2차 전투기 사업 역시 FA-50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2차 사업 계약뿐만 아니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지난 1997년 약 2조 원을 들여 개발한 국산 초음속 항공기가 동남아 등 6개국에 수출되며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스님들이 장삼 위에 걸치는 법의를 가사라 부르죠. 이 가사 전체에 자수가 놓여서 보물로 지정된 자수 가사의 실물이 44년 만에 공개됐는데요. 이 가사 뒷면에 부처가 다니는 비밀 통로라 불리는 통문이 있는 게 문화재청 복원에서 드러났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이를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흰 비단위를 수놓은 화려한 자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처와 경전, 불제자 그림이 가득한 승려예복 자수 가사입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가 보물로 지정된 지 44년 만에 처음으로 대전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상세한 걸 보게 되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습니다. 액자에 담겼던 자수 가사를 2019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했는데 각종 과학 장비는 물론 명주짜기와 천연 염색 등 전통 기법이 총동원됐습니다. 뒷면에 7겹으로 붙은 배접지를 떼어내는 데만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 결과 자수 가사의 원형이 복원됐고 뒷면이 드러나면서 통문의 존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통문은 승려예복의 핵심으로 부처가 다니는 비밀 통로라고도 불리는데 1cm씩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 자리를 비워놓은 겁니다. 자수 뒷면을 통해서 이미 색이 바랬던 원래의 색상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 가사 제작에 중요한 통문이나 서울공예박물관은 올해 말까지 자수가사 복원을 마치면 전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독일 시인이 두 자녀를 성홍열로 잃고 쓴 시에 말러가 곡을 붙인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3년 뒤 말러의 첫 딸이 성홍열로 세상을 떠고 맙니다. 말러는 죄책에 시달리다 병을 얻었고 죽기 직전 딸 무덤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완서는 단편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에 자식 잃은 슬픔을 담았습니다. 김현성의 이 시에서 제목을 따왔죠. 시는 나중의 방언, 나종을 길게 늘어뜨려 간절함을 더했습니다. 가장 나중에 지닌 마지막 모든 것, 자식을 뜻합니다. 시는 4살 아들을 잃고 신을 원망하다 깊은 슬픔을 더 깊은 믿음으로 승화시킵니다. 박완서도 생때 같은 외아들을 앞세운 뒤 수녀원에 들어가 하느님께 한 말씀만 하시라고 따졌다죠. 그러다 이웃에게 무심했던 삶을 뉘우치고 나눔과 베품에 눈을 떴습니다. 천안함 순국용사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기부한 기관총 2정이 새롭게 태어난 천안함에 이렇게 탑재됐습니다. 해군은 민평기 기관총으로 명명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46용사 모두를 기려야 한다고 해서 326 기관총이 됐죠. 어머니는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데도 보상금에 성금을 더한 1억 9천만 원을 내놓아 새 초기함 9척의 기관총을 기부해왔습니다. 드디어 천안함에 실린 기관총을 어루만지며 아들아, 네가 죽어서도 서해를 지키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폭침이 누구 소행입니까? 라고 물었다가 이런 대답을 들었던 이를 되새기며 말했습니다. 남 얘기처럼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발언해야 문 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는 음모론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피눈물 나는 13년의 슬픔과 고통을 호국어로 승화시켰습니다. 며칠 전에 삼풍백화점 붕괴로 세 딸을 한꺼번에 잃고 장학재단을 세운 정광진 변호사가 별세했습니다. 어려서 실명한 큰딸 윤민 씨의 모교에 재단을 기증해 30년 가까이 시각장애 학생들을 보살펴왔죠. 윤민 씨는 서울 맹학교를 나와서 미국 버클리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모교 교사로 갓 일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세상을 원망했지만 보상금에 사죄를 더한 13억 5천만 원을 출연해 세 딸의 희생을 세상의 빛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윤 여사와 정 변호사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피부치를 만나도 떳떳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형벌 같은 그리움을 나라와 이웃 헌신으로 승화해내는 강하고 아름다운 부모를 하늘나라의 자식도 자랑스러워하겠죠. 5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닌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 공기가 탁한 지역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내일 오전까지도 황사의 여파가 남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주로 서쪽 지역과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먼지가 잘 흩어지지 못하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해당 지역들에서도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출근길은 가시거리 200m 내외에 짙은 안개까지 가세하며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물러가며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서울과 제주가 1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